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 고독한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대기업 창업주 미망인 윤정숙의 손에 들린 명함에는 프리미엄 제외 컨설팅 H-Rev이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번쩍였다. 이 번지르르한 종이 조각이 아들 강민호의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이수연이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단 하나의 확신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가문의 존엄성이 저 얄팍한 사기꾼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들어오시죠. 사모님. 강남의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급 오피스텔에 위치한 H-Rev의 접견실. 안재호 대표는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로 정숙을 맞이했다. 그의 수투는 광택이 심했고 시계는 번쩍였다. 정숙은 그를 보자마자 불쾌감이 치솟았으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이 천박한 자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실에 분노했다. 정숙은 묵직한 만년필로 대리석 테이블을 한 번 툭 쳤다.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접견실의 높은 천장에 메아리 쳤다. 쓸데없는 인사는 그만두죠. 당신이 아들에게서 받아낸 돈이 얼만지 압니다. 정숙은 아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적힌 은행 기록을 안재호 앞에 밀어놓았다. 안재호는 흔들림 없이 웃으며 기록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고객의 불안을 포착하는 기민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호 고객님은 저희의 VIP십니다. 그분의 간절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죠. 그런데 사모님께선 왜 직접 오셨습니까? 전처를 다시 만나게 하려는 의뢰는 아니실 테고요. 정숙은 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가장 고위험 상황이 즉시 제시되는 순간이었다. 내 며느리 이수연은 처음부터 우리 민호를 돈줄로 본 꽃뱀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당신 회사의 재회 시나리오를 뒤집어서 그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확증할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주세요. 그녀가 돈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당신이 아들에게서 받은 돈의 10배를 주겠습니다. 안재호는 마침내 미소를 거두었다. 그의 표정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스러운 제안을 모욕으로 여겼겠지만 자식의 파멸적 집착을 이용하려는 부모의 집착이 자신에게 10배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에 그는 흥분했다. 안재호는 한 발짝 물러나 창밖의 서울 야경을 응시했다. 그는 마치 수천만 개의 불빛이 전부 자신의 고객인 양거만하게 굴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수연 씨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아드님은 지독한 애착결핍입니다. 이 애착결핍이 그녀를 집착하는 대상이 되었죠. 애착이 너무 강해지면 상대방을 파멸시켜서라도 영원히 곁에 두려 합니다. 이런 경우 돈보다 더 강한 유혹을 던져야 그녀가 움직입니다. 안재호의 말은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아들이 애착결핍이라는 지적은 평생 아들을 통제해온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짧고 날카로운 일침이었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수년 전 민호가 이수연과의 결혼을 고집할 때 자신이 했던 폭언이 떠올랐다. 내가 세상 물정을 알기는 하니? 내 선택은 늘 틀렸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만 정숙은 그 불편한 진실을 즉시 외면했다. 아들의 병은 이수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했다.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민호는 여전히 완벽한 후계자였을 것이다. 정숙은 숨막히는 불안감을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눌러 담았다. 당신 말대로 하세요. 원하는 시나리오를 가져와요. 나는 내 아들을 이 늪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리고 그 늪을 만든 여자를 심판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우아한 외모와 달리 사리에 가까운 집착을 담고 있었다. 안재호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정숙이라는 새로운 의뢰인이 아들 강민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다. 이 노년의 여인은 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재호는 의뢰를 받아들였다. 윤정숙이 제시한 금액은 그가 강민호의 불안을 조작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몇 년치에 달했다. 그는 정숙을 사무실 VIP룸으로 안내하며 대기업 미망인에게 절대 건드려선 안 될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분석으로는 이수연 씨는 꽃뱀이 아닙니다. 그녀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돈을 피하는 분이죠.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의 가느다란 손잡이가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에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안재호는 정숙의 반응을 즐겼다. 이수연 씨는 오로지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님, 바로 당신의 아드님 강민호 씨의 지독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안재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가 꺼낸 말은 정숙의 위대한 모성애라는 방패를 뚫고 들어가는 창이었다. 물론 민호 씨는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사모님, 당신의 그 과도한 통제는 민호 씨를 세상의 파도 앞에서 스스로 서지 못하는 어른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에게서 벗어나면 당신의 통제도 끝날 테니까요. 정숙의 얼굴에 우아한 가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어온 그녀에게 아들의 파멸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지적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지 못하고 잠시 손을 떨었다. 당신은 주제를 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심리 분석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내 시나리오를 관철할 사람을 원합니다. 이수연이 돈 때문에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안재호의 말을 잘라냈다. 안재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어차피 그의 목표는 돈이었다. 그는 윤정숙의 죄책감이 아니라 그녀의 분노를 이용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시나리오대로 저희는 이수연 씨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안재호는 약속을 받아낸 후 윤정숙에게 전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산 증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수연이 거액의 유산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 돈에 집착하는 전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정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을 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정숙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실의 창가에 서서 멀리 불을 밝힌 아들의 방을 바라보았다. 안재호의 말이 메아리 쳤다. 과도한 통제. 정숙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기억을 강제로 떠올렸다. 민호가 수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 낡은 한복집을 운영하는 수수한 집안. 배경의 이수연에게서 정숙은 자신이 평생 피하려 했던 가난의 냄새를 맡았다. 정숙은 그때 민호에게 저런 여자는 내가 가진 것을 탐내는 것뿐이라고 속삭였다. 그때 민호는 자신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그 손을 억지로 떼어냈고 결국 억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행위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믿었다. 나는 민호를 사랑했다. 그것뿐이었다. 정숙은 과거의 상념을 잘라냈다. 그녀는 아들의 불행이 자기 통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대신 눈앞의 악인 이수연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뇌리를 지배했다. 안재호가 제시한 유산증여 시나리오는 이수연을 덫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미끼였다. 안재호는 강민호의 변호사를 사칭해 수연에게 민호가 어머니 윤정숙 몰래 남긴 특별 유산을 받으라는 서류를 보냈다. 이 서류에는 민호가 소유한 시가 수십억 원의 지방 부동산이 명시되어 있었다. 돈에 관심이 없다는 안재호의 평가를 뒤집고 수연을 돈에 눈먼 여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윤정숙은 안재호의 지시대로 이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감시했다. 그녀는 서울 자택의 고요한 서재,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작은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했다. 서재는 묵직한 오크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맴돌았고 그녀는 진한 생강차를 마시며 혀끝에 닿는 쓴맛으로 예민해진 신경을 다스렸다. 화면 속에는 수연이 근무하는 복지관 앞 낡은 벤치에 앉아 서류를 읽는 이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수연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정숙의 귀에 날카롭게 전달되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수십억 원의 유산을 찢어버리는 그 단호한 손놀림은 정숙이 평생 봐왔던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다. 정숙은 그 순간 수연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연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돈보다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인간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숙은 깨닫지 못했다.
돈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숙은 즉시 안재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재호는 윤정숙의 집착에 오히려 만족했다. 그는 다음 전략으로 강민호가 이수연을 향해 저지른 과거의 스토킹 행위들을 수연이 다시 겪도록 재현하여 수연의 심리를 붕괴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연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그는 정숙에게 민호가 이혼 후 수연에게 보냈던 수천 통이 협박성 메시지와 수연의 주변을 맴돌며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이 담긴 파일을 보여주었다. 정숙은 그 사진들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재회 컨설팅을 의뢰했다는 아들의 행동은 재회가 아니라 범죄였다. 집착이 병으로 변한 아들의 모습은 자신이 평생 아들을 통제해왔던 방식에 소름 끼치는 메아리와 같았다. 아들은 이수연을 향해 마치 과거 자신이 아들을 통제하려 했던 것처럼 집요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이게 내 아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사모님의 아드님은 이미 여러 차례 수연 씨에게 접근 금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하셨죠. 이 정도 집착이면 꽃뱀 의혹은 묻히고 스토커 망상만 남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아드님을 이수연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수연이 무너집니다. 안재호는 교활하게 웃었다. 정숙은 이수연이 돈에 집착하는 여자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수연이 악인이라면 자신의 아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진정한 가해자라는 사실은 자신의 모성애가 만들어낸 재앙임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이었다. 정숙은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자신이 아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끄고 말했다. 계속해요. 원하는 것을 전부 줄 테니 이수연을 멈추게 하세요.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윤정숙은 안재호에게 거액을 송금한 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아들 강민호의 스토킹 행위를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 이수연이 꽃뱀이라는 자신의 확신은 이미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악인이 이수연이 아닌 안재호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정숙은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주말 새벽 안재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숙은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 H-랩 사무실에 잠입했다. 텅 빈 사무실은 한기가 돌았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안재호의 개인 서버실 문을 열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장비의 열기와 금속성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두꺼운 서버실 문을 닫으며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서버실의 개인 PC를 켜자 H-랩의 고객 데이터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강민호의 폴더를 열었다. 그 속에는 민호가 이수연에게 보낸 메시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호 고객 심리 조작 보고서 3단계라는 제목의 문서가 정숙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수연의 악행 증명이 아닌 아들 민호의 정신 상태를 파괴적으로 조작하는 방법론이었다. 보고서에는 고객의 재회 의지를 높이려면 대상이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 거짓 정보를 투입하여 고객의 망상을 증폭시켜야 함. 이를 통해 고객은 컨설팅 비용 지불에 더욱 집착하게 됨. 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숙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안재호는 수연을 덫에 빠뜨리는 동시에 아들 민호를 더욱 깊은 망상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안재호는 수연을 공격하는 가짜 전선을 만들고 그 뒤에서 민호의 재산과 정신을 동시에 파괴하는 이중 사기를 치고 있었다. 정숙은 그 순간 민호에게 온 한 통의 문자가 떠올랐다. 안재호가 수연의 핸드폰 번호로 위장해 당신 없이 난 불행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보냈던 메시지였다. 정숙이 그 메시지를 우연히 포착했을 때 민호는 그 문자를 받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었다. 그 웃음은 진실이 아닌 누군가 조작한 독약이었다. 정숙은 눈앞의 문서를 노려보았다. 개인의 집착과 불안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취약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이토록 정교하게 돈을 뜯어내는 악덕 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정숙이 평생 쌓아올린 부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부와 아들의 약점이 이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완벽하게 노출된 것이다.
꽃뱀 이수연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적 사기꾼 안재호에 대한 분노와 파멸 직전의 아들에 대한 공포만이 남았다. 정숙은 자신이 아들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아들을 사기꾼의 먹이로 데려다준 최초의 가해자였음을 깨달았다. 정숙은 PC를 끄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명품 스카프를 고쳐맸다. 그녀의 행동은 우아했지만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안재호에게 직접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기꾼이었고 정숙은 그를 단죄할 명분이 필요했다. 수연. 이수연을 만나야 한다. 정숙은 이수연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 단호함이 오직 진실만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다. 이제 정숙의 목표는 이수연의 악행 증명이 아니라 안재호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고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윤정숙은 이수연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생 유지해온 고고함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화려함이 아닌 강북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볕이 드는 창가였지만 정숙은 한기를 느꼈다. 찻집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옅은 국화차 향기가 배어 있었다. 수연은 정숙의 연락을 받고도 놀라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달리 눈빛은 어떤 폭풍을 견뎌낸 사람처럼 단단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값비싼 명품 가방이 그녀의 무릎 위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소. 정숙은 서두를 꺼낼 여유도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녀는 안재호에게 꽃뱀 시나리오를 의뢰했던 일과 H-레브 서버실에서 발견한 심리조작 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안재호가 아들 민호의 망상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돈을 갈취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토해냈다. 수연은 정숙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놀라움 대신 깊은 피로감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정숙의 말이 끝나자 수연은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와 해진 일기장 한 권을 꺼냈다. 이걸 들어보시겠어요? 수연이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찻집의 고요함을 깨고 아들 강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정숙이 알던 위험 있는 후계자의 것이 아니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제발 나 좀 구해줘. 애원에서 시작된 목소리는 점차 내가 감히 날 떠나?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분노로 그리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돌아와. 라는 어린아이 같은 흐느낌으로 끝났다. 정숙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자아를 잃어버린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수연은 일기장을 정숙 앞으로 밀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표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민호의 집착과 폭력적인 언행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정숙 자신의 그림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어머님이 또 사람을 보내셨다. 이번엔 이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하신다. 민호는 내게 매달리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어머니로부터 도망칠 피난처가 필요한 것뿐이다. 제가 돈 때문에 도망쳤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슬펐다. 저는 어머님과 어머님의 아들, 그 지독한 굴레에서 도망친 겁니다. 안재호 같은 사기꾼은 그저 그 굴레를 이용한 것뿐이죠. 수연은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정숙이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을 꿰뚫었다. 진정한 피해자는 어머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강민호 씨 자신이었어요.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늘에 갇혀버린 그 사람이요. 정숙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성애라는 성벽이 실은 아들을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들의 집착은 수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라는 과거가 낳은 끔찍한 메아리였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괴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윤정숙은 찻잔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찻집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안재호의 사기 행각은 수연의 증언과 윤정숙이 확보한 서버 자료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H-레브의 파산은 강민호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 즉 이수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조작된 망상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었다. 그가 제외 컨설팅에 쏟아부었던 거액의 돈은 이미 안재호의 해외 계좌로 모두 사라진 뒤였다. 윤정숙은 아들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싸늘한 가을바람이 텅 빈 거실을 맴돌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 위로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공간처럼 스산했다. 아들 강민호는 거실 한복판,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는 며칠째 씻지도 먹지도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통제 하에 늘 완벽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의 텅 빈 눈동자가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그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이수연을 찾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착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집착을 조종한 안재호의 사기보다 더 근원적인 절망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어머니 윤정숙을 자신의 창조주의자 파괴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숙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전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은 질문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40평생을 살아온 한 인간이 내린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 결론이었다. 어머니가 골라준 옷, 어머니가 정해준 학교, 어머니가 반대한 결혼, 그리고 어머니가 승인한 이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 수연을 향한 병적인 집착조차 어쩌면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고픈 유일한 몸부림이었을지 몰랐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액정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이제 뭘 선택해야 하죠? 민호는 어린아이처럼 물으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정신은 이미 저 너머로 떠나버린 듯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마지막 절규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하에 완벽했던 작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아들의 영혼이 질식해 죽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명품 스카프만 매만지고 있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강민호는 한적한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윤정숙이 평생을 바쳐 입혔던 값비싼 양복 대신 풀을 먹인 하얀 환자복이 낯설게 걸쳐져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뜰 앞에 늙은 감나무에 고정되어 초점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쫓았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안재호가 만든 조작된 망상이 거치자 그가 마주한 현실은 40년 만에 처음 만나는 낯선 황무지였다. 그의 정신은 그 황무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다. 윤정숙은 아들의 앙상한 어깨를 감쌌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귓가에 민호야, 엄마 왔다라고 속삭였지만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캐시미어 담요는 아들의 무릎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복도로 나온 정숙의 스마트폰이 낮게 울렸다. 변호사였다. 사모님. 안재호는 특수사기 및 공갈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정숙은 수고했어요라는 메마른 한마디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법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그 소식은 텅 빈 복도의 소독약 냄새처럼 공허하게 흩어졌다. 안재호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1초도 되돌리지 못했다. 정숙은 요양원 복도 끝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죄책감을 조금도 식혀주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싸웠다고 믿었다. 아들을 위해 이수연을 쫓아냈고 아들을 위해 H-레브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모든 위함이 실은 아들을 올가매는 밧줄이었음을, 아들을 벼랑 끝으로 민 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시선이 머물던 곳이었다. 저 나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었다. 정숙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김 비서, 내가 아들 민호 이름으로 세웠던 장학재단 전부 해체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그룹 지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비서실장은 경악했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그녀가 아들을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쌓아올린 이 거대한 왕국은 아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감옥이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못한 데가 그 참에는 승리의 복귀가 아닌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아들 강민호의 장례는 스산한 가을비 속에서 치러졌다.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아들의 영정 사진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정숙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대학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학사모와 수트, 그러나 정숙의 눈에는 이제야 그 완벽한 5단에서 길을 잃은 채 희미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불안한 눈빛이 보였다. 장례식장은 아들이 아닌 정숙의 그룹을 위해 찾아온 검은 양복의 무리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위로와 조의는 짙은 국화향에 섞여 공허하게 맴돌았다. 정숙은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아들에게 준 것은 생명이 아니라 윤정숙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갑옷뿐이었다. 그 갑옷은 아들의 숨을 먹게 했고 결국 자신마저 파멸시켰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정숙은 아들이 머물던 요양원 병실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모든 짐이 빠져나간 방은 낯설도록 넓고 차가웠다. 그때 간호사가 작은 소포 하나를 건넸다. 이수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물건 대신 작은 화분에 담긴 말라비틀어진 어린 묘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다. 어머님께. 이것은 민호 씨가 저에게 처음 고백할 때 주었던 작은 나무입니다. 어머님의 정원 구석에서 말라 죽어가던 것을 그가 몰래 이곳으로 옮겨 심었던 거래요. 그는 그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내 방식대로 살려보고 싶다고요. 그는 실패했지만 저는 이 나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던 생명이니까요. 어머님도 이제 부디 어머님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어머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일 겁니다. 정숙은 묘목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편지지의 잉크가 그녀의 눈물에 번져나갔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원이 얼마나 숨막히는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 자신만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정숙은 자신이 아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수연마저 꽃뱀으로 몰아붙이며 짓밟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참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윤정숙은 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을 바쳤던 화려한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강원도의 작은 흙집에 머물렀다. 명품 스카프 대신 투박한 작업복을 입었고 그녀의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뜰 한가운데에는 이제 제법 가지를 뻗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이수연이 보냈던 죽어가던 그 묘목이었다. 정숙은 매일 그 나무에 물을 주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속죄도 자신을 위한 구원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였다. 어느 늦은 봄날 정숙은 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았다. 그때 마른 가지 끝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 기적처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정숙은 거친 손으로 그 작은 싹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올감했던 통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스스로의 선택으로 첫 생명을 피워낸 것이었다.